생명, 과학, 유전. 어제 유전에 대해서 멘델 관련된 이야기는 했었죠. 멘델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멘델의 유전 법칙이라고 해서 나온 것들을 좀 봤고, 그 다음에 멘델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도 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슬 1등급 만들기 저 문제집도 한번 봐야 될 타이밍이 온 것 같지? 네. 많이 쌓였지 이제. 많이 쌓였으니까 다음 주 금토 두 번 수업 중에 토요일 날은 저걸 보는 걸로 1시간 사용을 하도록 하겠어요. 자, 그럼 어디부터 하면 되느냐 하면 쭉쭉쭉 중간 유전까지 했었죠? 중간 유전까지 했었고, 넘어가서 이제 사람의 유전 연구 38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어요. 사람의 유전 연구는 이게 멘델은 평생을 바쳐가지고 완두콩을 이용해서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사람 연구는 좀 다르다는 거지. 그렇게 완두콩처럼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 하면, 첫 번째로 한 세대가 길어요. 한 세대 길다는 얘기는 태어나서 자식을 낳을 때까지 최소 뭐 25년, 30년 이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구를 하는 사람의 수명이 한정되어 있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연구자가 여러 세대를 계속해서 직접 관찰할 수가 없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두 번째로 자손의 수가 적어요. 어차피 보통은 한 번 낳을 때마다 한 명씩 낳고, 좀 많이 낳아봐야 2명, 뭐 아주 많이 낳아봐야 3명이니까 자식이 한꺼번에 여러 명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게 좀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통계 자체가 신뢰성도 낮고 또 의미도 없어. 2명, 3명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뭐 어떤 의미 있는 통계를 낼 수가 없겠죠. 그런 문제가 있었고, 세 번째, 자유로운 교배 실험이 불가능하다. 이거는 윤리적인 문제가 좀 있어. 그치? 너랑 그 다음에 쟤랑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을 때 어떤 자식이 나는지 연구를 해야 되니까 결혼을 해봐라. 이럴 수가 없다는 거지. 네. 그렇죠? 그래서 이미 주어진 조건에서 연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한계가 있었고, 다음에 네 번째가 형질이 복잡하고 유전자의 수가 많다라는 거죠. 뭐 완두콩이야 뭐 주름 졌는지 둥근지 녹색인지 노란색인지 눈으로 보면 바로 빡딱딱딱 분류가 되는데, 사람 같은 경우는 도대체 이걸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해야 될지 기준 자체도 좀 애매하고 실제로 그렇게 연구를 하는 것도 쉽지 않았던 거죠. 다음에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는 유전적 요인, 처음에 태어났을 때 갓난 애기들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는 사실 별로 크게 의미가 없어. 그치? 어른이 되었을 때 그 이후에 것들이 의미가 더 있는데, 그 과정에서 한 20년, 30년 이렇게 자라나는 과정에서 환경의 영향으로 처음에 타고난 거랑 상관없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 같은 경우에 유전 연구를 하기가 쉽지는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방법이 몇 가지가 나왔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게 가계도 조사야. 가계도 조사 문제에서도 많이 봤죠. 네모 동그라미 해가지고 빗금친 네모 이렇게 해서 색깔 있는 네모 표현하는 그런 가계도 조사 방법, 그게 그나마 제일 편안하고 쉬운 방법이 되었다는 거죠. 특정 유전 형질을 가지는 집안의 가계도를 조사하여 그 형질의 유전 방식을 파악하는 것으로, 적어도 한 세대가 한 3개나 4개나 이 정도로 이렇게 위쪽까지 해가지고 누구는 생명이었고 누구는 생명이 아니었고 뭐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 거, 그것이 그나마 제일 쉬운 제일 적절한 방법이었고요.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였는지, 그게 중요하지. 알 수 있는 거는 특정 형질이 우성인지 열성인지 열성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순종끼리 교배를 시켰을 때 나타나는 형질이 우성이고 나타나지 않는 형질이 열성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었어. 우성이랑 열성.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그럼 두 번째, 특정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는지 성염색체에 있는지, 요거는 자손 중에 딸내미들과 아들내미들이 걸린 확률, 이런 거를 비교를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안녕. 아니 무슨 버스가 배터리까지 교체하고 그런디야. 전기버스. 아 그래요? 몰라요. 전 전기버스 안 타봐서 모르겠네요. 그래, 그럼 막 그 기사 아저씨가 내려가지고 배터리팩을 막 이렇게 갈아 끼워? 아니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돼요. 아 그래? 어떻게? 그 위에 배터리 있던데. 그래? 그렇구나. 아, 뭐 내연기관을 돌리는 거야 그러면? 충전하기 위해서? 태양광고 하는데. 태양광. 왜 있어? 그래요. 귀찮았어요. 알겠어요. 자, 특정 형질에 대한 사람들의 유전자형 및 장래 태어날 자손이 특정 형질을 가질 확률 같은 것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계도만 그려봤을 때도, 야, 우리가 아들내미를 낳으면 무조건 걔는 생명이야, 이런 거를 미리 알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써먹을 수가 있어요. 다음에 집단조사라는 건
여러 가게를 포함한 집단,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서귀포시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 뭐 이런 식인 거야. 그래서 한 몇만 명씩 되는 커다란 집단에 대해서 다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계 처리하려면은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필요해. 그냥 뭐 10명, 20명 연구해가지고 결과를 내봐야 아무 의미가 없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려면 적어도 수천 명에서 수만 명 수준, 요 정도는 되어야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자료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염색체의 유전자 연구, 핵형 분석을 통해 염색체 이상에 따른 유전병을 알아내거나 DNA를 분석하여 특정 유전자에 관여하는 유전자에 대해 조사한다. 이거는 진짜로 실제로 염색체를 꺼내서 그걸 가지고 확인을 해보는 거야. 확인을 해보고 이때까지 밝혀진 그 인간 게놈 지도 그 프로젝트에 의해서 밝혀진 유전자의 위치에 따라서 그 위치에 있는 유전자가 어떤 유전자인지, 정상 유전자인지 비정상 유전자인지 그거를 확인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태아 상태에 있을 때, 뱃속에 있을 때 양수 검사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일부 지금도 이미 시행을 하고 있어. 그래서 태어나기 전에 기형아 검사라는 걸 반드시 하게 돼 있거든. 그래서 거기서 기형아인 것으로 밝혀졌을 경우, 기형아일 확률이 높은 경우 자식을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뭐 그게 이제 불법은 아니에요. 불법은 아니고 검사는 하도록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쌍둥이 연구.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의 성장 환경과 발현 형질의 일치율을 조사하여 특정 형질에 대한 유전자와 환경에 영향을 어때? 일란성 쌍둥이는 원래 처음에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니? 하나의 수정란에서부터. 그러니까 정자 하나, 난자 하나가 딱 만나 수정란이 됐지? 됐는데 얘가 처음부터 아예 두 개로 딱 쪼개져서 거기서 각자 분열을 막 해나간 거야. 그게 바로 일란성 쌍둥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자하고 난자 근원이 하나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되게 정말로 이제 생긴 것부터 시작해서 성별도 당연히 똑같고, 남자 남자하거나 여자 여자 이렇게 성별이 같은 녀석밖에 없지, 쌍둥이가 일란성 쌍둥이인데 성별이 다르게 나오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성별뿐만 아니라 생김새라든지 뭐 신체적인 조건 이런 것들은 거의 뭐 99.9% 일치하게 그렇게 나오게 되죠. 반면에 이란성 쌍둥이라고 하는 건 난자가 두 개 배란되고 거기에 각각의 다른 정자들이 수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별도 다를 수 있고, 게다가 생김새라든지 뭐 다른 특성도 상당히 많이 차이가, 대략 한 형제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거죠. 형제는 아주 닮은 형제도 있을 수 있지만 아주 많이 차이 나는 형제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라고 하면은 그 뭐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옛날에 나왔던 라유리랑 라희 아니야? 슈 자식 그거 여자애들 두 명인데, 마이 베이비인데. 오마이 베이비냐? 아 미안해. 자, 오마이 베이비 날카로워요. 자, 오마이 베이비라는 프로그램에 그게 나왔었어. SS 슈가 이제 딸내미 두 명 쌍둥이를 낳았는데 생긴 게 똑같아가지고 그냥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누가 누군지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런 애들이 일란성 쌍둥이인 거지. 서울에 형제 있는데 어. 성별도 같고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의심돼요. 뭐가 의심돼? 일란성이라고. 어. 네, 같다고요. 일란성 쌍둥이겠지 뭐. 네. 그래요. 주변에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쌍둥이 같은 경우에 쌍둥이를 낳는 것도 유전이야. 그러니까 가계도를 그려보면은 일란성 쌍둥이가 많은 집안은 유독 일란성 쌍둥이를 앞으로도 낳을 확률이 높아, 일반보다. 따라서 이거 일란성 쌍둥이를 낳는 것 자체도 유전에 따른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합리적인 의심이 되고 있죠. 합리적인 의심이 되고 어느 정도는 뭐 밝혀졌다고 봐야지, 통계적으로 입증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요즘 들어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연 상태에서 수정이 될 경우에 이란성 쌍둥이가 나오는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그거에 비해서 요즘 이제 그 불임이라든지 난임이라든지, 불임 같은 경우에는 뭐 아예 임신이 안 되는 거지만 난임 같은 경우에 어려운 거잖아. 어려운 거다 보니까 이제 의학에 도움을 좀 받아요.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난자가 많이 배란이 될 수 있도록 배란 유도제라든지 이런 걸 투여한다든지 하게 되면 한꺼번에 난자가 여러 개가 나와요. 여러 개가 나와서 그 경우에는 이제 이란성 쌍둥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아무래도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임신이 되게 되면.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이란성 쌍둥이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애 낳는 나이가 자꾸 이렇게 높아지다 보니까 자연 임신이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그래서 애기 임신하는 것도 축복이래, 요즘은. 그렇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아주 아이를 일찍 낳았어요. 제가 29살 때 제 딸내미가 태어났죠. 그래서 일찍 낳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래야 빨리빨리 키우고 나중에 이제 즐거운 노후를 보낼 수 있지 않겠어요?
뭐 일단 그래요. 그들도 결혼을 빨리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쓸데없는 얘기였어요. 자, 39페이지의 개념 확인 문제.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이유가 아닌 것은 1번 자손의 수가 적다. 자손의 수가 적으니까 연구 어렵겠죠. 왜? 많이 있어야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을 텐데 너무 적어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두 번째, 환경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뭔 소리야? 자라나면서 환경의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는데. 2번은 말 자체가 틀렸네. 그치?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래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2번이 일단 틀린 말. 3번, 다른 생물에 비해 한 세대가 길다. 그렇지. 새끼를 낳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따지게 되면 거의 제일 긴 동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수명이 사람보다 더 긴 동물은 많아. 뭐 거북이라든지 장수의 상징 같은 그런 애들이잖아.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도 새끼를 낳을 때까지는 사람보다 훨씬 짧아. 그러니까 뭐 한 1, 2년만 지나도 새끼를 낳을 수 있다는 거지. 거북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렇죠? 개나 고양이나 이런 것들도 다 태어난 지 뭐 한 1년만 돼도 1년이 뭐야? 한 6개월, 7개월만 돼도 이제 생식 능력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죠. 그런 거에 비해서 사람은 적어도 뭐 생물학적으로 따지더라도 최소한 15년에서 20년 사이 정도는 되어야 새끼를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새끼를 낳을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 다음에 4번에 자유로운 교배 실험이 불가능하다. 이것도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죠. 그리고 5번에 형질이 복잡하고 유전자의 수가 많다. 이것도 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 데 있어서 애매하단 말이야. 경계값이 되게 애매하고 뭐 머리 색깔 이런 걸로 분류하려고 해도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다 맞고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각 연구 방법을 통해 알아낼 수 있는 내용. 가계도 주사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기역, 니은, 디귿 중에 무엇일까? 디귿입니다. 그렇죠? 부모와 자식, 형제, 친척들의 특정 형질에 대한 표현형과 유전자형을 조사하여 그 형질의 유전 방식을 파악한다. 유전 방식이라는 게 뭘까? 유전 방식이라는 게 이거 성에 따라서 남성인지 여성인지에 따라서 다르다 라든지 아니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이 유전되는 건 똑같다 라든지 그런 것들이 바로 유전되는 방식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에 쌍둥이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기억이 되겠습니다. 특정 형질에 대한 유전자 환경 요인의 영향을 파악을 할 수 있죠. 이게 유전자에 의한 것이냐 환경에 의한 것이냐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핵형 분석. 이건 진짜로 레알 염색체를 실제로 분석하는 거지. 니은의 염색체 구조나 수의 이상과 같은 돌연 변이가 있는지 알아낼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 일란성 쌍둥이의 일란성 쌍둥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 일란성 쌍둥이는 한 개의 난자에 두 개의 정자가 수정되어 형성된다? 맞아? 아까 일란성 쌍둥이는 맞아요. 아니에요. 왜요? 정자 하나, 난자 하나예요. 그래서 수정란은 정상적으로 한 개가 딱 만들어졌는데 수정란이 발생 초기에 두 개로 아예 그냥 쪼개진 거야. 쪼개져서 두 명이 된 거지. 그게 바로 일란성 쌍둥이에요. 그래서 틀린 말이에요. 한 개의 난자에 한 개의 정자가 수정되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아니고 2번 이란성 쌍둥이 형질 차이는 모두 환경의 영향 때문에 나타난다? 아니지. 일란성 쌍둥이가 그런 것이고 이란성 쌍둥이는 원래 유전자형도 달라요. 그렇지? 두 개의 수정란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 다음에 3번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는 모두 성별이 항상 같다? 아니고 일란성 쌍둥이만 같고 이란성 쌍둥이는 다를 수도 있다. 가 되겠죠. 그래요. 아주 중학교 때 했던 거니까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쑥쑥쑥 나가면 되겠어요. 먼저 단일 인자 유전을 배우게 됩니다. 요거는 중학교 때 다 했던 거야. 사람의 눈꺼풀이나 ABO식 혈액형, 정록 생맹 뭐 이런 것들인데 단일 인자 유전은 한 형질이 한 쌍의 대립 유전자. 어제도 많이 얘기했던 라지알, 스몰알인지 이런 것들을 한 쌍만 가지고도 형질이 딱 결정되는 것들을 단일 인자 유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 나머지 하나는 뭘까요? 상염색체 반대가 뭐니? 성염. 그렇죠.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 그리고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 같은 경우에는 상염색체 위에 유전자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남성이든 여성이든 발현되는 그 빈도에는 차이가 없는 것이야. 발현될 확률에 차이가 없는 거. 그게 바로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이고 보면은 이제 뭐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두 가지인 경우의 유전이라 해서 뭐 혐알기, 귓불 모양, 주근기 유무 이런 것들은 그냥 맨델이 연구했던 그 유전 법칙을 다 따르게 돼요. 다 따르게 되고 그래서 거기 뭐 밑에 혐알기 되냐? 저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 진짜 안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서 있죠. 아니 와이프도 안 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되는 게 우성이고 안 되는 게 열성이라고 해요.
연습하면 되지 않아요? 안 된대. 아무리 연습해도 정말로 진짜 안 된대. 아예. 손으로 이렇게. 아니 손으로 하면 되겠지만 손으로 하는 건 의미 없고 그렇다는 거죠. 다음에 귓불 모양이라고 하면 이 귓불에 생긴 모양이 칼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딱 붙어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이렇게 조금 두툼하게 부처님 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이렇게 두툼하게 생긴 그런 귀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분리형이 우성이다. 부착형이 열성이다. 부착형이 흔히 얘기하는 칼귀라고 하는 거야. 칼귀 이렇게 싹 붙어가지고 있는 거. 죽은 깨는 있는 게 우성이야. 있는 게 우성이고 없는 게 열성이라고 그래요. 어우 야 죽은 깨 있음에 사진이 너무 좀 혐오스러운 듯. 다음에 눈꺼풀. 눈꺼풀은 쌍꺼풀이 우성이고 외꺼풀이 열성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느 게 우성인지 가끔씩 그런 것도 물어보니까 외워두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엄지 모양 한번 해봐봐. 엄지 모양 이렇게 딱 폈을 때 엄지를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뒤로 제껴봐. 그러면 거기도 보면은 모양이 조금 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 이게 굽은 건지 굽지 않은 건지 잘 모르겠지 느끼기에. 그래서 사람의 유전을 연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된 거 보고 넌 굽었어 안 굽었어 이걸 판단하기 애매하다는 거지. 형질이 뚜렷하게 차이. 적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어? 이렇게 뭐 기호원 적혀. 완전히 뒤로? 뭐 어디 대고 하는 거야? 대고 이렇게 꺾어?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손으로 해가지고? 저시는 거야. 그래요? 주변에 두명도 있잖아요. 그래? 뭐 그런 것도 가능할 수 있겠죠. 웬만한 것들이 다 유전에 의한 현상이니까. 다음에 보조개. 보조개라는 녀석. 있는 게 우성, 없는 게 열성이더라.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성이라고 좋은 게 아니고 열성이라고 나쁜 게 아니에요. 자, 다음에 형질의 우열을 판별하는 원리. 라고 해서 같은 형질의 부모 사이에서 부모와 다른 형질을 가진 자손이 태어나면 부모의 형질이 우성이다. 왜? 부모가 뭔가 다른 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부모대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건데 자손대에서 나타나니까 부모대가 갖고 있는 형질이 우성이라는 거야. 뭔 소리냐? 자, 여기 이제 해가지고 얘가 정상이었고 정상이었어. 그런데 밑에 보니까 미맹인 녀석이 태어나더라는 거야. 이렇게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뭔가 미맹인 자손이 태어났다라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게 되냐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정상 유전자 그러니까 정상인 유전자 그게 우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유전자 다른 유전자를 뭔가를 가지고 있었을 거다라는 거야. 얘네들 둘 다. 그리고 그것들 둘이 모여가지고 열성인 것 순종이 나오면서 실제로 그 열성 형질이 발현이 된 거지. 그래서 얘가 갖고 있었던 정상이다라는 게 우성이구나 라고 반대로 생각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야. 이 결과를 보고. 왜냐면 얘가 뭐 예를 들어서 정상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을 때 정상인 부분이 나타났으니까 이 부분이 우성이다라고 판단을 해준다는 거지. 얘가 우성이었으면 요 녀석이 나왔을 때 얘네들도 다 그런 형질을 가지고 있었어야만 해.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나요? 자, 단계적으로 생각해보기 한번 해보죠. 형질의 우열관계를 파악하기. 동글뱅이 1번. 혐알기가 가능한 조부모 사이에서 혐알기가 불가능한 아버지가 태어난 것으로 보아 혐알기가 가능한 것이 우성, 불가능한 것이 열성이다. 뭔 소리인지 알겠나요? 네. 혐알기가 불가능한 게 우성이었으면 조부, 조모도 다 혐알기가 불가능했을 거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뭐 열성 형질인 사람의 유전자형도 적어놓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유전자형 구하고 유전자형을 알 수 없는 사람을 정리해가지고 걔네들도 다 결정해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 푸는 거 중학교 때도 했고 고등학교 때도 여전히 이런 문제는 나와요. 조금 더 복잡하게 해가지고 나오는 정도 수준이니까 문제는 실제로 저 1등급 만들기 저거에서 풀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미소야 아까 그 채연이한테 얘기했는데 다음 주에 있잖아 1등급 만들기 문제를 같이 풀 거예요. 같이 풀 거니까 토요일 날 아마 1시간을 통으로 할애해가지고 그쪽 문제를 풀 거거든. 그 전에 반드시 다 풀어와야 돼요. 시간을 앞으로 못 당겨요. 갑자기? 아니요. 저 어. 끝나고 1시간 못. 아니 끝나고 1시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한다는 거예요. 네, 수업 시간에 1시간을 한 타임을 할애해서 1시간 40분을 저 문제 보는데 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풀어오라는 얘기야. 다음 주 토요일 날 볼 거니까. 다음에 복대립 유전. 자 보면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두 가지인 경우의 유전이 이런 것들이었거든. 두 개.
라지알, 스몰알 이렇게 두 개 가지고 나오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복대립 유전자라고 하는 게 대표적으로 ABO식 혈액형이야. 또 그래도 혈액형이라 그러면 좀 친숙하지. 뭐 다 알고 있더라고. A하고 B하고 O하고 세 가지 유전자형이 존재를 하는데 얘가 대신에 두 개가 모여가지고 혈액형을 만드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A형이면 AA형이거나 아니면 AO형이거나 했던 기억나지? 중학교 때. B형이면 BB거나 BO거나 O형이면 요거밖에 없고 AB형이면 이거밖에 없고 이렇게 해서 총 네 가지 혈액형이 나오는 이렇게 두 개는 A형, 이렇게 두 개는 B형, O형, AB형 이렇게 나오는 거 아마 기억날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 있는 거냐? 복대립 유전자라는 거 정의 자체는 세 가지 이상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형질이 결정되는 유전상. 그래서 여기서는 A, B, O 이렇게 세 가지니까 복대립 유전 얘가 될 거예요. 자, 그다음 대립 유전자는 A, B, O 세 개고 유전자의 우열관계가 사실 있어. 뭐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봐서 AO랑 BO라는 녀석이 있는 걸로 봐서 그리고 또 AB형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는 걸로 봐서 A하고 B 사이에는 특별한 우열관계가 없다. 그렇지? 마치 이건 중간 유전 나오듯이 나온 거잖아. 서로 다른 아예 그냥 다른 형질이 하나 나온 거지 섞였을 때. 그런데 O형이랑 A형 그리고 O형이랑 B형 사이에는 A하고 B가 O에 비해서 우성인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A랑 O 두 개를 다 가졌을 때는 O형은 발현되지 않고 A형이라는 성질만 발현이 된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얘가 우성, 얘가 상대적으로 열성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표시를 해주게 돼요. A하고 B는 둘 사이에 특별히 우열관계 없고 O형보다는 AB형이 A하고 B가 더 우성이다 라고 그렇게 해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형을 보게 되면 AA, AO, 뭐 BB, BO 그런 식으로 이제 그릴 수 있게 되는데 ABO식 혈액 결정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 혈액형은 유전자 ABO에 의해 적혈구 막에 형성되는 응집원에 따라 구분된다. 요거 구분해서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수혈 같은 거 할 때 피 잘못 넣었다 죽지 말라고 그런 거 할 때 활용이 되지 주로. 그쵸? 그래서 O형 같은 경우에는 모든 혈액형한테 다 피를 줄 수 있어요. A형, B형, O형, AB형 다 줄 수 있는데 AB형 같은 경우에는 AB형 외에는 아무에게도 피를 줄 수 없고 A형 같은 경우에는 A형에게 또는 AB형에게 피를 줄 수 있고 뭐 그런 관계가 있다고 그랬었잖아.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을 거야. 그게 왜 그런지 여기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는 거야. 이유가 한 가지 추가가 돼요. 적혈구 표면이라고 그려놓은 걸 보면 A형 같은 경우에는 적혈구의 표면에 거기에 뭐 모식적으로 그리려고 이렇게 이런 모양의 톱니 모양으로 이렇게 바깥에 있다라는 걸 한 거지. 응집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이 응집원이 모양이 딱 맞는 녀석들이 아닌 다른 적혈구가 들어오게 되면 굳어버려. 엉켜서 굳어서 피가 흐르지 않게 돼서 죽을 수 있단 말이지.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응집원 B는 응집원 A하고 모양이 달라요. 다르죠? 다르고 AB형 같은 경우에는 그 응집원 A하고 응집원 B를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 다 가지고 있어서 서로 모양이 같은 녀석이 존재할 때는 가능한데 모양이 다른 게 들어와 버리면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응켜가 아니고 엉켜요. 엉키게 되고 O형 같은 경우 응집원이 없다 보니까 모든 혈액형한테 기본적으로 피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정상적인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수혈을 한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같은 혈액형의 피를 줘. 왜? O형의 피를 굳이 A형이나 B형한테 무리하게 수혈을 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아주 뭐 긴급한 상황인데 얘 혈액형도 모르겠어. 그러면 일단 O형을 넣고 보는데 그거는 나중에 부작용이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유전자 A는 응집원 A를 만들고 유전자 B는 응집원 B를 만들며 유전자 O는 응집원을 만들지 않는다. 따라서 저렇게 밑에 A형, B형부터 AB형, O형이 각각 응집원 모양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 정도로 봐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BO식 혈액형의 가계도 분석 방법. 요거 할 줄 알죠? 할 줄 알고 뭐 자손을 낳았을 때 무슨 혈액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거 판단하는 거 알 수 있지? 어떻게? 요것만 가지고 생각해줘도 돼요. AA, AO 요거 두 개가 A형이다. 이거 알고 있죠? 네. 그래요. 아유, 중학교 때 몇 학년 때 나오는 거지? 중3 때 나오는 거지. 네. 중3 때 나오는 거니까 아마도 좀 기억이 가물가물해도 했던 기억은 날 거야. 자, 그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그 밑에 유제 1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ABO식 혈액형 가계도 분석 연습하기. 미소야 그 제일 아래
여기 유제 1번을 한번 풀어보시는 거예요. 기억이 나는지 한번 되새겨보는 거야. 나도 그림을 그려볼게. 그림은 다 그랬습니다. 풀었나요? 나와요? 네. 답 나왔지 않아요? 옆에 나와 있어요. 옆에 나와 있긴 한데. 유지요? 유제. 예제 말고 유제. 이 친구 답이 나와 있는데 뭘 풀으라고 하는 거냐? 라며 저항하고 있었군요. 유제 푸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유제 1번. 풀었어요? 50%. 그렇죠. 50%가 나오게 되겠죠. 이게 딱 우리 부부의 상황인데 내가 O형이야. 내가 O형이고 와이프가 AB형이거든. 그러면 얘네들이 만들 수 있는 각각의 생식세포는 O형. 얘는 A형 하나, B형 하나를 만들 수 있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짝짓기를 해주는 거야. 앞에 거랑 앞에 거 해서 AO가 되면 A형이 나오겠죠. O랑 B랑 짝을 짓게 되면 BO 해가지고 B형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랑 앞에 있는 거 해서 AO형 나오고, 뒤에 있는 것끼리 해서 BO형, 얘도 A형, 얘도 B형 해서 A형이 2명, B형이 2명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나올 확률이라는 것 자체는 A형은 2분의 1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딸내미는 B형이야. 네. 저희 가족 다 AB형이에요. 네. 그렇다고요? 알겠어요. 네. AB형밖에 없다. 그러면은 잠깐만 있어봐. AB형이면 자식이 A형도 나올 수 있고 B형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AB형이 나왔다는 건가요? 네. 아, 그래요. A형이 나올 확률이 4분의 1, B형이 나올 확률은 4분의 1, AB형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네. 그래요. 모두 다 2분의 1 확률에 당첨되었군요. 축하드려요. 뭐 축하드릴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지금까지 한 게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 남성인지 여성인지 아무 상관이 없었어. 딸내미를 낳든 아들내미를 낳든 확률이 똑같은 거에 관한 것이었고, 이제부터 나온 얘기는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이죠.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이 별게 아니고 제일 마지막에는 X, Y 요 두 가지 위에 그 유전 인자가 있으면 그걸 성염색체 유전이라고 하는 거죠. 성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에 의해 형질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성별에 따라서 형질이 발현되는 빈도가 달라진다. 왜 그럴까? X염색체 위에 있는 녀석이라고 하더라도 남자는 X염색체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만 비정상 인자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열성 인자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여자보다 그 형질이 발현될 확률이 매우 높은 것이야. 확 높아지는 거지. 그리고 Y염색체에 있는 유전 인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남자들 사이에서만 유전이 되는 거고 여자한테는 절대 나타날 일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모로 남자가 좀 불리해요.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에서는. 자, 사람의 성결정이라고 하는 건 난자하고 X염색체를 가진 정자가 만나면, 난자는 무조건 X염색체를 가질 테니까 정자가 X염색체면 딸이 되고 정자가 Y염색체를 가지고 있었으면 아들이 된다라는 거, 그거야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테니까. 그 밑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난자는 무조건 22 플러스 X를 만들게 되고 정자는 절반은 22 플러스 X, 절반은 22 플러스 Y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정자가 딱 수정되는 순간 성별이 이미 결정된 거야. 그죠? 정자가 갖고 있는 성염색체가 뭐였는지에 따라서 성별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게 밑에 확대경이라 그래서 성결정 방식이라는 게 나옵니다. 생물의 성염색체가 항상 X랑 Y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 아니야. 그건 아니고 웅성 2형이라 그래가지고 X, Y형, 이게 바로 사람 거지. 사람처럼 여자는 X, 남자는 Y 이렇게 갖게 되는 경우는 XY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XO형이라는 게 있는데 그 밑에 그럼 뭐야? 여자가 X를 가지고 남자가 O를 가지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여자만 X 염색체를 가지고 남자는 성염색체를 가지지 않아. 남자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 수컷은 성염색체를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암컷 같은 경우에는 EA 플러스 XX가 되는데 그 남성 같은 경우 EA 플러스 X 해가지고 염색체가 하나 부족한 거야. 남성이 수컷이 염색체 하나 부족한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걸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은 남자든 여자든 염색체 수가 46개로 똑같잖아. 그런데 요렇게 XO형이라 그래서 풀무치니 잠자리니 이런 애들은 암컷인지 수컷인지에 따라서 염색체의 개수가 서로 차이가 난다는 것이야. 암컷이 하나 더 많은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자성이형이라고 해서 남자에 해당하는 녀석이 조금 이렇게 형태가 다른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성이니까 자는 암컷이라는 뜻이야. 암컷이 서로 다른 걸 가지는 거. 그래서 거기 보면 ZW형이라고 해서 암컷이 EA 플러스 ZW 그리고 수컷은 EA 플러스 ZZ. 왜 하필이면 XY라는 거 놓고 ZY로 ZW냐? ZW로 했나요? 라고 하면 위에 거랑 헷갈릴까 봐. 위에 거랑 그러니까 인간이랑 누에 그 차이가 뭐냐 하면은 인간은 여성이 EA 플러스 XX 해가지고 성염색체가 서로 같은 녀석이고 남성이 서로 성염색체가 다른 거잖아. 근데 누에는 그게 반대라는 거야. 암컷이 성염색체가 서로 다른 녀석들이고 수컷이 성염색체가 두 개가 같은 거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힘들게도 ZW라는 이런 어려운 녀석들을 갖다 쓴 거예요. 그 다음에 ZO형도 있겠지. 그래서 암컷 같은 경우에 Z 염색체 하나만 있고 그 다음에 수컷은 ZZ 이렇게 두 개 가지고 있는 그런 애들이 조류, 파충류 이런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성염색체의 구성은 달라질 수 있다. 그 정도를 봐두면 되겠어요. 그리고 생물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수컷이랑 암컷이랑 염색체 수가 다를 수도 있다. 그것도 하나 알아두면 되겠죠. 다음에 이제 반성유전, 본격적으로 이제 반성유전. 반성유전이라는 용어 자체가 뭐냐면 남성하고 여성하고 형질이 나타나는 빈도가 다르다라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성유전 중에 대표적으로 정록생맹, 혈우병 이런 녀석들이 있죠. 이것도 중학교 때 배웠어, 그치? 생맹 나오는 거. 생맹 유전자는 어디에 있다고? X 염색체에 있나요? Y 염색체에 있나요? 생맹 유전자는 X. 이거 반성 유전에서는 대부분 뭐냐면 남자가 불리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두면 돼요. 남자가 불리하다라는 이유가 뭐냐면 남자는 이제 X 염색체를 하나밖에 안 갖잖아. 하나밖에 안 갖기 때문에 그 하나 가진 거가 열성, 즉 생맹인 유전자를 갖게 되면 무조건 생맹이로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성 같은 경우에는 X 염색체가 두 개다 보니까 하나가 생맹인 녀석으로 열성이 온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하나가 우성이기만 하다면 정상적으로 태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생맹이 아닌 걸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특별히 부르는 용어가 하나 있었지. 좀 느낌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X하고 X'이라고 이렇게 쓰면서 X'이 생명인 녀석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건 여자지. 일단 여자고 이런 거를 세 글자로 뭐라고 부르는 게 있었어. 기억나니? 보로 시작해. 뭐라고? 보줄래? 보인자. 제가 말한 게 또 쩌네요. 응? 제가 말한 쩌는 저거예요. 아, 이거 X 프라임 네. 해가지고 이런 거는 이제 생명 같은 경우에 정상 유전자와 그다음 생명 유전자 요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게 정상, 이게 생명인 경우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 일단 여자죠. 여잔데 실제로 생명일까요, 아닐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 생명이 아니라는 거야. 왜? 이게 우성이고 이게 열성이거든. 그래서 실제로는 정상적으로 정록을 다 구분할 수 있는 여자가 태어나는 거야. 하지만 얘는 정상이긴 하나 생명인자를 가지고 있다, 보유하고 있다 라는 뜻으로 해서 보인자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저 보인자에서 보자가 보유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보유할 보자? 그건 아닌 것 같고 뭐 여튼 그 다음에 남자는 보인자가 나타날 수가 없어. 왜? 얘를 갖는 순간 무조건 생명이 되기 때문에 이거밖에 없는 거잖아. X 프라임 Y 이거밖에 없으니까 인자를 가지고 있는데 정상인 사람이 존재할 수 없다고. 남자로 태어나면 되시잖아요. 응? 뭐라고라? 남자로 태어나면요. 네. X 달고 Y를 갖고 오니까 X는 안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안 태어나잖아요. 아니? X 염색체 하나가 X 프라임이면
그러니까 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남자는 100%다 생명으로 태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명인 거는 아무 상관없어. 왜? 아버지가 생명이라고 하더라도 아들이면 아버지로부터 Y 염색체만 받았을 거거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머니가 생명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것이야. 어머니가 생명이다. 어머니가 생명인데 아들을 낳았다. 100% 아들이 생명이 돼요. 왜? 어머니가 생명이었으면 이거였을 거거든. X 프라임, X 프라임. 이니까 생기세포 나와봐야 어차피 X 프라임이랑 X 프라임밖에 안 나오니까 이런 분이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아들은 생명이다라고 그렇게 미리 예상할 수 있어. 미리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생명인 분이 딸을 낳았다 그러면 괜찮을 수도 있어. 보인자일 수 있다는 거지. 왜? 남자가 생명이 아니었으면 여기 둘 중에서 하나 아무거나 잡더라도 어차피 X 프라임인데 남자 거는 여기서 왔을 거잖아. 딸을 낳았다는 말. 그러면 X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멀쩡하게 정상으로 태어나게 돼요. 보인자로 태어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특징을 거기 보면은 여자보다 남자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요. 실제로 생명은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아. 남자가 더 많고 이유는 성염색체가 XX인 여자는 두 개의 X 염색체 모두 정록생명 유전자가 있어야 정록생명이 되지만 성염색체가 XY인 남자는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바로 정록생명이 되기 때문에 남자가 더 많이 나온다는 거죠. 생명이 아닌 사람은 그림에서 숫자 3이 보인대요. 근데 흑백으로 인쇄해놔서 별로 의미는 없어. 그냥 봐도 3 보이지? 3 보이는데 지금 흑백이라서 의미 없고요. 칼라로 원본에 있었던 녀석 같은 경우에는 정록생명이면 3이 안 보인대. 3이 안 보이고 정상이면 3이 보인대. 근데 저는 지금 이렇게 봐서는 3이 보이네요. 네, 흑백이라서 의미 없어요. 그리고 이게 정록생명이면은 색깔이 완전히 무슨 뭐 필터 낀 것처럼 색깔이 완전 다르게 느껴진대. 나도 뭐 정록생명이 아니라서 잘 모르긴 하는데 그거 이렇게 정록생명이 본 세상 해가지고 사진 같은 거 검색해보면 나오거든. 네. 색깔이 되게 좀 독특해. 그렇지 않냐? 전부 다 노란불 같이 보이고 막 그렇던데 신호등이. 개, 고양이 같은 경우도 다르지 않나요? 우리가 보면? 그렇지. 개하고 고양이 같은 경우에 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나? 개 같은 경우에는 세상을 흑백으로 봐. 색상을 잘 이렇게 구분을 잘 못하고 명암만 구분이 되는 거지. 흰색, 검은색, 밝은색, 어두운색 요 정도만 구분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개 같은 경우에는 눈이 내리잖아. 눈이 내리면 마치 그게 불타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대. 그래가지고 개들이 눈 오면 난리를 친다는구만. 불난 줄 알고. 신나하는 건지 놀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록생명 유전의 예가 그 밑에 나와 있고 정록생명 유전 가계도 분석을 해보게 되면 자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에 1번이 생명인 남자, 그 다음에 2번이 정상인 여자 이렇게 돼 있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쭈루룩 내려오게 되는데 그거는 하나하나 적어주면 돼요. 어떻게? 1번에다가는 뭐라고 적어주냐? X 프라임 Y 라고 적어주고 그 다음에 2번 동글뱅이 밑에는 정상인 여자야? 그러면 얘가 XX일 수도 있고 XX 프라임일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개를 적어놓고 밑에서 확인을 하는 거죠. 실제로 어느 건지. 그런데 여기서 생명인 여자가 있어. 5번이랑 7번. 그치? 이렇게 나왔는데 5번이랑 7번이 생명 여자가 나왔다는 거죠. 생명 여자가 나왔다는 거에서부터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둘이 만나가지고 자식을 만들었으면 그런데 그 중에 X 프라임이라는 녀석이 있었으면 요거는 어떻게 되냐? 여기 있는 생명인 남자에서부터 X 프라임을 하나 받아오고 그 다음에 어머니한테서도 X 프라임을 하나 받아왔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생명이 생겼지. 따라서 이게 아니라 요거가 맞았구나 라고 판단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 자손대에서 생명인 여자가 나왔다는 걸 보고 뭐 사실 생명인 남자가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인 남자가 나와도 얘가 XX 프라임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우열관계를 먼저 파악을 해보면 정상인 부모 3번이랑 4번 사이에서 생명인 B가 태어났죠. 3대째에서. 이거 3대인데 왜 2대라고 두 개를 써놨을까? 여튼 밑에 줄은 3대예요. 1대, 2대, 3대 이렇게 내려가야지. 자,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 사이에서 나온 거는 3번하고 4번은 겉보기에는 둘 다 생명이 아니야. 생명이 아닌데 그 자식에 보니까 생명인 남자가 하나 태어났단 말이야. 생명인 남자가 태어난 거는 어떻게 해서 태어났겠어요? 아버지한테서 뭐 Y를 하나 물려받고 어머니한테서 X 프라임이라는 이 생명 유전자를 하나 받아서 따라서 그 어머니는 보인자겠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상 유전자가 우성이고 생명 유전자가 열성이다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다음에 가족 구성원의 유전자형을 보게 되면 생명 남자라는 녀석은 1번 B 그리고 C, E. 뭐 이거 색칠해 놓은 거 보면 알 수 있죠. 색칠해 놓은 거 보면 알 수 있고, 뭐 정상 남자, 생명 여자 이렇게 해서 파악하고, 그다음에 뭐 C와 E가 왜 얘가 생명인 남자로 태어났을까를 보게 되면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거슬러 올라가는데 7번으로부터 받았구나. 7번은 또 어디서부터 받았구나. 1번이랑 2번으로 받았구나. 그 정도로 판단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C와 제일 마지막에 3번 동글뱅이 3번에 C와 E의 생명 유전자 전달 경로라고 하면 제일 위에는 1번, 2번으로부터 X 프라임, X 프라임이 왔어. 와가지고 7번한테 도착을 했죠. 7번한테 도착을 해서 X 프라임, X 프라임이 됐고 거기서부터 X 프라임 하나를 E라는 녀석이 받아가지고 또는 C라는 녀석이 받아가지고 생명이 되었다. 그 정도로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혈우병까지 하고 쉴까? 아니면 지금 조금 쉬었다가 할까? 그래요. 지금 조금 쉬었다가 40분부터 이어서 혈우병 가도록 하겠어요. 혈우병 무슨 병인지 아니? 피가 안 멈춰요. 아주 작은 상처가 났을 뿐인데 피가 멈추지 않아서 무조건 병원에 가야 되는 그런 무시무시한 병이죠. 그게 병이에요? 병이지. 피가 안 멈추는데. 피가 많은 거 아니에요? 어? 피가 많은 게 아니라 이렇게 상처가 나잖아. 상처가 나면 그냥 이렇게 쓱 베었다 그러면 피가 좀 나다가 그냥 닦지 않고 말지. 네. 보통 사람 같아. 닦지가 않아져요. 피가 계속 나요. 줄줄줄. 중고 장애 아니에요? 응고가 안 되는 거야. 응고하는 인자를 많이 만들지 못하는 유전적으로.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에 이상이 있는 거야. 원래는 이제 피가 바깥으로 이렇게 뿜뿜뿜뿜 나오게 되면은 멈추는 게 정상이잖아. 뭐 아주 그냥 뭐 동맥 파열 이런 거 아닌 이상은 금방 조금만 나다가 이제 피가 멈춰야 돼. 딱지 앉으면서. 그래야지 우리가 불필요한 혈액 손실을 줄이면서 상처를 회복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혈우병이라는 녀석은 딱지가 안 앉아. 딱지가 안 앉고 그냥 코피 같은 거 한번 나지? 그러면 안 멈춰. 안 멈추고 계속 피가 나니까 어떻게 되겠어? 과다출혈이 위험이 있죠. 피를 너무 많이 흘리게 되면 쇼크가 와요. 체온이 떨어지면서 쇼크 오고 죽어요. 그게 과다출혈이면 죽잖아. 그래서 이 혈우병이 있는 사람들은 일단 일상생활에서 되게 조심을 해. 뭐 비거나 어디 찢어지거나 이러면 큰일 나는 거야. 뭐 입술이 찢어져서 피가 조금 나기 시작한다? 큰일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몇 쪽이에요? 43페이지예요. 43페이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병원 근처에 일단 살아요. 병원 근처에 살고 피가 난다. 그럼 병원에 가. 병원에 가서 방법이 있어. 그 상처 부위를 찢어버려. 찢어버려서 억지로 피가 나오는 걸 막아요. 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지혈 눌러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상처를 찢어야 된다고. 찢어가지고 출혈이 일어나는 곳을 아예 그냥 막아버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처리를 해야지. 안 그러면 과다출혈로 위험할 수 있어. 조금만 이게 코피 같은 것만 나도 과다출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병이에요. 평생 불치병이야. 방법도 없어. 응고시켜주네. 혈소판. 가위가 없는 거예요? 혈소판이 부족한 거지. 혈소판이랑 플러스 그거 말고도 혈소판만의 역할은 아니고 그거 말고도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같이 해가지고 응고작용을 일으키거든.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거야. 부족해가지고 피가 잘 안 멈춰. 그래서 심지어는 여자인 경우에는 아예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 있을 때 죽어. X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제 정상 유전자를 X라고 하고 혈우병 유전자를 X'이라고 하면 X하고 X'인데 이게 정상이고 이게 혈우병이다. 그러면 요런 사람까지는 태어날 수 있어. 딸인 경우에도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데 문제는 X'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이미 사산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일부 태어날 수도 있어. 일부 태어날 수 있는데 여자인 경우에도 혈우병인 사람이 아주 드물게 태어나긴 태어나. 근데 교과서에서는 그냥 별로 그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치사라고 이렇게 써놨지. 거기 보면 X' 칸에 보면 치사라고 해서 태어나기 전에 죽는다라고 그렇게 써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여자인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정상적인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살아갈 수 있는데 남자가 된다. 그러면은 X 염색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X'Y가 되는 순간 무조건 얘는 혈우병이 되는 거야. 빼박. 방법이 없어요. XY면 정상인데 X'Y면은 혈우병이 된다는 거죠. 혈우병.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 더 혈우병이 나타나는 빈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특징. 혈우병 유전자형이 동형접합. 자, X'X'인 여아의 경우, 여자아이인 경우에는 발생 과정에서 대부분 사망하기 때문에 여자 혈우병 환자는 거의 없다. 있긴 있어. 태어났는데 근데 또 오래 살기가 쉽지 않아. 혈우병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심각한 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록생명과 혈우병 외에 반성 유전자에서 자주 다루는 예로 초파리 눈색의 유전 이런 것도 성염색체에 의한 거라는 거죠. 눈 색깔인데 아니 눈 색깔을 결정하는 염색체가 성염색체 위에 있다는 거예요. 초파리는. 그래서 읽어보면은요. 붉은색 눈을 가진 수컷 초파리와 흰색 눈을 가진 암컷 초파리를 교배했더니 자손 중 수컷은 모두 흰색 눈, 암컷은 모두 붉은색 눈이 나타났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를 보게 되면 초파리의 눈색 유전자는 X 염색체에 존재하며 붉은색 눈 유전자가 흰색 눈 유전자에 대해 우성이가 되면은 자손에서 일단 수컷이 모두 흰색인 이유를 한번 보자. 자손 중에 수컷은 어미로부터 흰색 눈 유전자가 있는 X 염색체를 받겠죠. 그리고 아비로부터는 눈색 유전자가 없는 Y 염색체를 받기 때문에 아비의 눈 색깔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야. 아빠 눈 색깔은 상관없이 수컷은 모두 다 엄마로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흰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흰색밖에 안 나오게 되는데 근데 암컷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받게 되냐면 아버지한테서 하나, 어머니한테서 하나를 받게 되는데 얘가 아버지 거는 붉은색이야. 붉은색이고 어머니 거는 이거 두 개가 다 흰색이거든. 근데 흰색이 붉은색보다 열성인 거야. 그러니까 붉은색이 우성이라는 얘기지. 붉은색이 우성이고 그러면
무조건 암컷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x 하나 받고 여기서 x 하나를 받아서 되겠지. 아예 x 프라임이라고 표시를 하자. 그러면 x 프라임이 나오면 이게 암컷 초파리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얘가 열성이기 때문에 붉은색 눈이 나온다는 거죠. 암컷이면 전부 다 붉은색이 나오게 되고 수컷이면은 아버지한테서는 y를 받았을 테고 어머니한테서는 x 프라임을 받았을 테니까 얘가 만약에 수컷이 나온다 그러면 x 프라임 y 요거밖에 안 나오겠지. 요거밖에 안 나오고 눈 색깔은 x 프라임 즉 흰색 수컷 초파리만 쭈루룩 다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럼 그 붉은색 초파리를요. 네. 어떻게 뭘 실험을 하면은 네. 눈이 하얀색으로 바뀐다니요? 돌연변이에 의해서. 그러니까 네, 그런 실험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우선에서 열성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 건 아니고 돌연변이인 녀석이 상대적으로 열성인 것이 나타난 거지. 열성인 게 나타난 거고 돌연변이라고 해서 반드시 항상 열성인 건 아니야. 돌연변이임에도 불구하고 우성인 형질이 나올 수도 있지. 그렇게 되면 앞으로 점점 돌연변이로 나왔던 그 형질 갖는 개체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아무래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한성유전. 아까는 반성유전이었지. 아까는 반성유전이었는데 이번에는 한성유전이라는 게 나와요. 한성유전 그러니까 무슨 뭐 서울의 옛 이름이 한성이잖아. 그거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한성유전이라는 게 뭐냐면 이 한자는 한정된다는 뜻이야. 한정된다. 특별한 단 하나의 성에 한정돼서 유전이 된다. 이거는 인간으로 따지면은 Y 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야. 그러니까 딸내미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유전들인 것이죠. 아들한테만 나타나는 거, 남자들한테만 나타나는 거 이런 것들이 한성유전의 예가 된다. 반성유전은 남자한테도 나타날 수 있고 여자한테도 나타날 수 있는데 그 빈도수가 차이가 있다라는 게 반성유전이었고 한성유전은 아예 여자들한테는 나타날 수 없다. 왜? Y 염색체 위에 그 유전자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거에 얘는 뭐가 있냐면 참 좀 지저분하긴 한데 귀속털이라 그래가지고 코털 같은 정도의 두께와 길이를 가진 털이 귀에 나는 거야. 귀 속에서부터 이렇게 자라나요. 거기 보면 그림 나와 있죠. 오른쪽에 보면 귀 속에 굵고 긴 털이 자라는 형질 해가지고 이렇게 길진 않아요. 아니요 이렇게 길게 나와요. 요다가 요다 보면 막 난리도 아니잖아. 요다 봤죠? 스타워즈의 요다. 못 봤어요? 이 조그맣게 녹색으로 해가지고 여기 막 귀 속 털도 나고 막 이상한 캐릭터 있는데 걔가 이 귀 속 털이 있는 남자를 보고 모티브를 따가지고 만든 캐릭터래요. 요다가. 본 적 없어 진짜? 귀에서 털이 이렇게 수북하게 나와. 털은 못 봤어요. 귀 큰 건 아닌데. 아 귀가 큰 거 말고 이제 털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와요. 나오고 근데 이게 젊은 나이에는 웬만해서는 잘 발현이 안 되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50대가 넘어가서 60대 이렇게 60대 70대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길어지기 시작해요. 본격적으로 길어져가지고 가끔 보면서 아 저분은 요다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정도로 그런 분들도 있어. 근데 그거는 반드시 남자한테만 나타나요. 왜? 그 유전자 자체가 Y 염색체 위에 있거든. 다행이지 뭐야. 할머니들한테는 귀 속털 길게 나오는 건 없어요. 대부분 다 자르지 않나요? 관리를 하지. 또 젊었을 때 또 이거 보면 깜짝 놀란단 말이야. 뭐야 이거 내 귀에 웬 이런 게 나와 이러면서 뽑아요. 나오면 한 가닥씩 나오면 이렇게 뽑기 시작해. 그러다가 이제 나이를 먹으면 점점 수북하게 나기 시작하지.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포기. 관리하지 않아요. 그런가 보다. 뭐 내가 불편한가? 남들이 불편하지. 그렇게 살게 돼요. 근데 요즘 좀 걱정이야. 귀에서 자꾸 이렇게 털이 한 가닥씩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서 아니 그 딸내미가 이렇게 귀 우비주다가 아빠 여기 털 있어. 어? 네, 솜털 말고 이제 진짜로 코털 같이 생긴 그런 털이 이게 귀에서 난단 말이야. 시커멓게 해가지고 무섭다고 그런 거 보면 아버지께서 네, 저희 아버지도 근데 보이진 않네요. 아 그래. 아니 이렇게 귀를 후비려고 이렇게 보면은 귀 속에 뭐 시커먼 털이 있어. 그런다니까. 여튼 그래요. 그 귀 속 털 과다증 이런 것들이 한성 유전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안 좋아. 그치? 귀 속 털이 나오고 그래.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단일 인자 유전 문제를 좀 풀어보면 첫 번째, 다음은 사람에게 유전된 형질 A의 특성에 관한 설명이다. 자녀는 A를 나타내지만 부모 모두 A를 나타내지 않을 수 있다. A를 나타내는 남녀의 비율은 비슷하다라고 하면 이거는 A의 특성으로서 뭘 얘기를 해줄 수 있냐면은 첫 번째 동글뱅이를 보고 열성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 그쵸? 자녀는 A를 나타내지만 부모 모두 A를 나타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건 열성을 설명한 거라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에는 A를 나타내는 남녀의 비율은 비슷하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무슨 유전?
앞에서 용어 나왔었죠.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는 거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형질 A에 대한 유전적 특징을 고르시오. 그러면 형질 A는 열성으로 유전되는 형질이며 A의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존재한다. 그렇게 두 개를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다음에 2번. 오른쪽 그림은 어떤 집안의 유전병 유전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 유전병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대. 그래서 딸이든 아들이든 그건 상관없다라는 그런 얘기야. 1번. 이 유전병은 우성 형질인지 열성 형질인지 쓰시오라고 했는데 알 수가 없어요. 어느 게 정상이고 어느 게 비정상인지.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A는 정상이고요. A라고 돼 있는 녀석, 걔는 정상이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동글뱅이 여자도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인 부모 밑에서 나왔는데 유전병인 남자가 존재를 해요.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B라는 녀석은 얘가 유전병 여자예요. 유전병 여자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럼 이 유전병은 우성 형질인지 열성 형질인지 쓰시오. 그러면 위에 부모 동그라미 네모 제일 위에 있는 녀석들 걔네들은 다 정상이었단 말이야. 표현형은. 그런데 자손 중에 그런 비정상인 녀석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얘는 이 유전병은 열성 형질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A와 B의 유전자를 각각 쓰라 그러면 A는 정상이었으나 자손 중에 열성인 녀석이 나온 걸로 보아서 얘는 뭐라고 쓰면 되냐? 우성 유전자는 라지 R, 열성 유전자는 스몰 r. 그러면 A는 반드시 요거였을 거라는 것이야. 둘 다 남편이고 아내고 둘 다 요거였기 때문에 자손 중에 그런 애가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 유전병 여자가 나왔으니까 걔는 요게 이제 가였고요. 나라는 녀석은 스몰 r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될 겁니다. 지금 2번 하는 거 아니에요? 2번이에요. 2번에 1번은 열성 형질이라는 거고 2번에 A는 라지 R 스몰 r. 아, 내가 가라고 썼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미안해. 가나 아니고 A, B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오른쪽 그림은 어떤 집안의 ABO식 혈액형 유전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가의 ABO식 혈액형을 나타내시오라고 했는데 얘가 A형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얘는 반드시 뭐여야 되겠어? 가는 A, B, A, B. 아니에요. A형이 나왔죠. A형이 나왔고 그 부모들이 둘 다 AB형이었잖아. AB형인데 A형이 나왔다는 얘기는 얘가 A형이 나오면 AA거나 AO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되지. 어느 거라는 거야? A. 그렇지. AA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나에서 나타날 수 있는 ABO식 혈액형의 종류를 모두 쓰시오라고 하면 A형이랑 O형이 결혼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 A형이 AA였어. AA라는 애랑 OO라는 애가 만났으니까 자손은 전부 다 무슨 형이겠어요? 무조건 A형. 무조건 A형이 된다. 라고 써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모두 쓰시오라고 했지만 답은 뭐 한 가지예요. A형밖에 안 나오지. 그 다음에 4번. 오른쪽 그림은 어떤 집안의 정록생명이 무슨 유전이었죠? 네. 반성 유전이었다라고 생각해주고 가와 나의 생명 유전자형을 쓰시라네요. 가 같은 경우는 생명인 남자래요. 생명인 남자니까 X 프라임 Y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나 같은 경우는 정상인 여자인데 그 중에서 딸 중에서 생명인 애가 하나 존재하기 때문에 그럼 나도 둘 다 정상은 아니었고 하나는 정상 하나는 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겠구나라고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XX 프라임 이렇게 써주면 될 것이에요. 그 다음에 가족 중 생명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모두 몇 명인지 쓰시오. 그러면 일단 가는 가졌지. 가는 가졌고 나도 가졌지. 가졌어요. 왜? X 프라임 X라고 좀 전에 했잖아.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애 중에 왼쪽에 있는 애는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그렇지. 얘가 가졌으면 무조건 생명이 됐어야 되는데 정상인 걸로 봐서 안 가졌지. 그다음 두 번째 있는 녀석 가졌고 세 번째 있는 녀석 가졌고 네 번째 있는 녀석도 가졌어. 왜? 딸들은 전부 아빠한테서 X 염색체를 하나 물려받았을 거거든. 근데 아빠한테 있는 X 염색체라는 녀석은 전부 다 생명밖에 없기 때문에 딸내미가 태어났으면 일단 생명 유전자를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 나가 하나 있고 하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느 게요? 있거나 없거나. 나가? 네. 나가 두 가지 경우를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인가? 아니요. 나는 확실히 하나 가지고 있고요. 네. 그 밑에 오른쪽 두 개 있잖아요. 네.
걔네들은 하나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두 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도 안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야. 어떻게요? 왜냐면요. 네. 왜냐면요. 아빠한테서 물려받은 게 있어서 그래요. 위에 가라는 녀석이 남자인데 X 프라임 Y였겠지. 생명인 거 보니까. 그 다음에 나는 X 프라임일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되고요. 얘가 나죠. 그 다음에 자식이 나오는데 4명인데 그 중에서 정상인 남자가 하나 있었어. XY라는 녀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밑에는 얘는 X 프라임이래요. 그리고 나서 얘네 두 개가 문제잖아. 두 개가 문제인데 둘 다 딸이야. 둘 다 딸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조건 X 프라임을 일단 하나 받고 시작해. 받고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정상이잖아. 정상이니까 XX 프라임이구나. 얘도 XX 프라임이구나. 라고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죠. 엄마한테서 X 프라임을 받았으면 걔는 또 생명이 됐을 거야. 생명의 여자가 되었겠죠. 자, 그런 식으로 풀어주면 요거는 중학교 때까지 배운 내용이 복습을 했다고 보면 되겠죠. 다음에 다인자 유전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인자 유전. 오늘 몇 시까지죠? 와우. 아니에요. 20분 남았어요. 어디 20분 남았다고 뻥칠라 그래요. 자, 다인자 유전을 보게 되면 어려운 거 아니야. 이것도 차근히 보면 돼. 다인자 유전은 이제 처음 볼 거야. 형질을 결정하는데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하는 유전 현상이라 해서 키, 몸무게, 피부색, 지문 형태 이때까지는 언급하지 않았던 우리가 특히 관심 있는 키라든지 몸무게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이 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다인자 유전이더라. 그래서 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전 법칙으로 설명하려면 키가 크다, 작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가지고 뭐 우성이다, 열성이다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왜? 사람의 키가 뭐 모든 사람이 140cm 아니면 160cm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사람 수만큼 키는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쫙 이렇게 게다가 또 평균 키 근처가 되는 사람들이 많고 제일 많고 평균에서부터 멀어질수록 그런 사람 수가 점점 줄어들지. 실제로 뭐 이렇게 신체 검사 같은 걸 해보면 평균 키 주변으로 해가지고 촘촘하게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멀어지면 아주 큰 애라든지 아주 작은 애는 적잖아. 그런 분포를 보이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게 이제 다인자 유전으로 설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특징은 여러 개의 유전자가 형질 발현에 관여하여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많이 받고 멘델의 유전 법칙에 따른 우성과 열성의 분리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점점 우열 법칙은 이제 별로 인정을 못 받고 있죠. 또한 형질이 정규 분포 곡선 형태의 연속적인 변이로 나타난다. 뭐 정규 분포 형태 들어본 적 있니? 정규 분포라는 거? 정규 분포라는 건 평균을 요 중간에다 놓고 중간이 평균값이라고 하면 분포되어 있는 정도가 평균을 중심으로 쭉 늘어났다가 평균에서 멀어지면 사람이 많이 없다. 이게 뭐냐면 요 지점에다가 점을 찍어가지고 20개다. 그리고 요 옆에는 19개다. 뭐 17개다. 15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점을 찍어가지고 이은 선이야. 그런 식으로 찍게 되면 당연히 평균 쪽에서 값이 제일 높게 나오게 되고 평균이랑 가까운 쪽은 그 도수가 좀 높은 편인데 평균에서부터 멀어질수록 이 빈도수가 낮아지는 그런 그래프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 밑에 있는 그래프 보면은 피부색이 매우 흰데부터 매우 검은데까지 평균적으로 중간 부분이 아무래도 많이 나오게 되고 매우 검거나 매우 흰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그런 거를 나타내 준 그래프예요. 키라고 생각해도 똑같은 그래프가 나올 거야. 평균 키 주변으로 많이 분포하고 평균 키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숫자가 줄어드는 그런 그래프가 될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정규 분포 곡선. 이걸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해.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대칭이고 평균 주변에 많이 분포를 하는 거. 요거를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하고요. 정상 분포 곡선이라고도 합니다. 자, 피부색은 이제 다인자 유전의 피부색을 보게 되면 그 박스 안에 피부색은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있는 세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이거는 왜 가정한다 그랬을까? 밝혀진 게 아니야. 밝혀진 게 아니고 여러 개의 유전자가 그 영향을 준다까지만 알았지 정확하게 키는 몇 개, 피부색은 몇 개 이게 밝혀지지가 않았어.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일단 세 쌍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가정을 한 거야. 가정을 하고 거기서 걔를 그냥 라지 A, 라지 B, 라지 C 그거에 대립되는 걸로 스몰 A, 스몰 B, 스몰 C 이렇게 총 6개의 유전자로 설명을 해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대문자를 유전자 라지 A, 라지 B, 라지 C는 피부를 검게 만드는 유전자고 유전자 스몰 A, 스몰 B, 스몰 C는 피부를 희게 만드는 유전자이다. 그래서 요런 스몰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애들이 점점 희어지고 라지가 들어가면 점점
어두워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총 6개의 문자를 6개의 문자열을 이용해가지고 얘의 피부 색깔을 한번 결정해보자고 하는 것이야.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다 나올 확률이 같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라지 A하고 스몰 a 중에서 나올 확률은 2분의 1씩이라는 거야. 2분의 1, 2분의 1. 그렇게 되면 얘가 가질 수 있는 거는 라지 A, 라지 A,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스몰 a, 스몰 a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지. A라는 요 두 개에서만 보면 B에 대해서도 네 가지, C에 대해서도 네 가지가 나올 것이야. 이렇게 각각이. 그럼 중간에 제일 많이 나오네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보게 되면은 진짜 제일 시커먼 사람은 이거가 돼. AA, BB, CC 이러면은 대문자만 6개 다 가지고 있잖아. 이런 사람들은 이 요거를 가질 확률은 총 몇 가지가 되겠어? 한 가지. 4가지 곱하기 4가지 곱하기 4가지가 전체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64가지가 총 나올 거거든. 64가지 중에 딱 한 가지, 64분의 1. 이 사람이 제일 시커먼 사람이야. 제일 시커먼 사람은 딱 한 명 나오고, 그 다음 반대로 제일 흰 사람이라 그러면 스몰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스몰 c, 스몰 c 해가지고 이 사람이 제일 흰 사람이야. 이것도 64분의 1밖에 안 나오겠지. 64명 중에서 한 명 정도밖에 확률이 안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녀석들이라고 하면은 뭐 이게 어떤 문자가 대문자를 가지는지 중요하지 않고 대문자의 개수가 몇 개냐가 중요할 뿐이야. 중요할 뿐이기 때문에 대문자가 한 개인 녀석들은 몇 명이 될까? 대문자가 한 개라는 얘기는 A나 B나 C나 중에서 하나 대문자가 나오고 나머지는 다 소문자가 나오는 거잖아. 따라서 나머지 다 소문자가 나오는 거 확률이 64분의 1인데 그게 아니지. 5개가 그렇지. 5개지. 5개가 나오게 되면 32분의 1씩이 돼요. 뭐냐면 여기서 스몰 a, 스몰 b, 스몰 c 요만큼이 다 스몰이 나오고 얘 하나만 라지로 나오는 그런 경우거든.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얘가 나머지 5개가 전부 다 스몰이 나오는 32분의 1의 확률에다가 라지 A가 나올 거, 라지 B가 나올 거, 라지 C가 나올 거 해가지고 3가지 케이스이기 때문에 32분의 3. 알파벳을 내기로 하면요. 네. 다양하게 나타낼 수 그럼요. 더 다양해지는 거죠. 결과가. 세 개로요. 가정한 것 뿐이야. 가정한 거고 실제로 사람 같은 경우에는 피부 톤이 64단계밖에 없겠냐? 더 있겠지. 더 있겠고 그거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야. 뭐 64단계라고 나눌 수도 있고 256단계라고 나눌 수도 있고 그런 것 뿐이죠. 그래서 가정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일단 원리가 뭔지만 보라는 의미로. 그래서 라지 A가 한 개 있는 녀석. 근데 이거는 알 수 있어. 뭐냐면 라지 A가 한 개 있는 녀석은 꽤 진짜 거의 까만색이잖아. 거의 까만색이고 그다음에 라지 값이 7개 있는 반대로 얘기했구나. 라지가 하나 있는 사람은 거의 흰 사람이고 라지가 7개 있는 사람은 거의 검은 사람인데 그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수가 일정하다는 거야. 두 개가 비슷하다는 거지. 왜 그렇겠어요? 뭐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대문자 하나 뽑는 거랑 소문자 하나 뽑는 거랑 어차피 확률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얘가 양쪽으로 좌우 대칭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중간의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중간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 경우에는 중간값이라고 하는 건 뭐가 될까요? 대문자 3개, 소문자 3개 갖는 거. 그게 이제 중간이 되겠지.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피부 톤이 총 몇 가지가 나올 수 있냐면 대문자가 하나도 없는 거, 하나 있는 거, 2개 있는 거, 3개 있는 거, 4개 있는 거, 5개 있는 거, 6개 있는 거 해서 7단계로만 나눌 수 있다. 지금 7단계로 나눴을 때 그렇다라는 얘기가 돼요. 자, 그러면 매우 검은색 피부 점으로 보면 세 번째 점 매우 검은색 피부 AA, BB, CC와 매우 흰색 피부 스몰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스몰 c, 스몰 c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갈색 피부의 자손이 자신과 피부색 유전자에 같은 사람과 결혼하여 나올 수 있는 자손의 피부색 분포는 어마어마하게 많군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나올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랬더니 결국은 피부색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C, 스몰 c인 사람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생식피부의 유전자형은 6가지가 넘네. 8가지. 8가지가 된다. 라지 알파벳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네. 둘이서 딱 사이에서 나온 사람은 다 라지겠네요. 아니죠. 3개 가지겠죠. 그러니까 전부 다 라지 6개랑 그다음에 스몰만 6개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에서 애를 낳으면 어떻게 되겠어? 중간. 라지 3개, 스몰 3개 해가지고 결합되니까 중간 정도. 딱. 제가 어제 질문했던 네. 한식하고 한식 사이에서 완전 검은 사람을 낳는 건 없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유전적으로 설명을 하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뭐 그래요. 그렇고 그래서 부모 피부 색깔을 아무래도 좀 따라가게 되잖아. 따라가게 되는 거 이유가 그런 유전 인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 그 부모가.
그러니까 그걸 물려줄 때도 아무래도 밝은 색깔을 물려줄 확률이 높은 거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악조건의 확률을 뚫고도 갈색 애들끼리 둘이 결혼을 했는데도 시커먼 녀석을 낳을 수도 있고 새하얀 녀석을 낳을 수도 있고 그런 확률은 있다는 거야. 확률이 낮아서 그럴 뿐이지. 그렇죠? 자, 그래서 피부를 검게 만드는 유전자 A, B, C를 합한 개수가 6개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이기 때문에 피부 톤이 나올 수 있는 단계는 7단계밖에 안 되는 거야. 전부 다 소문자인 거, 대문자 하나인 거, 대문자 2개인 거부터 시작해서 대문자 6개인 것까지 7단계로 이렇게 피부 톤이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몇 개일 때? 인자를 6개로 뒀을 때. 자, 그래요. 그리고 피부색의 분포라고 하는 녀석은 이런 정규 분포가 될 것이다 라는 거, 그거 정규 분포가 된다는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피부 이렇게 6개 있을 때 몇 개의 피부 톤 단계가 되느냐, 그것도 이제 가끔씩 물어봐요. 그래서 이렇게 6개가 있으면 6개에다가 한 개 더해서 6 플러스 1 해가지고 7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DD까지 있었다고 하면 8개였다 그러면 피부 톤을 9단계로 나누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일 인자 유전과 다인자 유전의 비교 보면, 단일 인자 유전은 크다, 작다, 또는 녹색이다, 노란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서. 근데 생각해봐봐. 완두콩 같은 경우에 노란색이다, 녹색이다 딱 이렇게 무자르듯이 나눌 수 있었을까? 완두콩이니까 가능한 거 아니에요? 비교적 걔네들 같은 경우에 색깔이 뚜렷하게 딱 노란색은 비슷한 노란색들이 나오고 녹색은 비슷한 녹색들이 나와서 크게 이렇게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는 거야. 그런데 키라든지 이런 거는 그렇게가 안 된다는 거야. 딱 잘라가지고 어느 거보다 큰 거, 어느 거보다 작은 거 그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분석을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더라. 그래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좀 궁금한 게 네, 있어요. 네네네. 그 키가 멈췄는데 네. 키가 클 수 있어요. 아, 성장이 멈췄는데 클 수 있냐고요? 네. 요즘 그런 거 뜨던데. 모르겠어요. 다리를 이게 휘어진 다리를 이렇게 피면 조금 더 클 수 있다고는 하는데. 뭐 같은 거 먹었어요. 네. 무슨 컸대요. 아, 그래요? 그거 진짜 돈 많이 벌겠네요. 돈 많이 벌겠네요. 그거 왠지 사기의 냄새, 사기의 스멜이 살짝 나는데? 그런 거 아닌가? 적인 생활하면은 키클 수 있다고 해서 어. 군대 가면 막키 큰다는 얘기가 사실이에요. 뭐 군대 가서 키 크는 경우도 뭐 종종 있긴 해요. 종종 있긴 한데 저는 중학교 때 이후로 키가 전혀 크지 않았어요. 중학교 때 중2 때 키예요. 중2 때부터 1cm도 안 컸어요. 중2 때 이후로. 슬퍼요. 중2 때만 해도 반에서 제일 컸는데 점점 앞으로 이제 옮겨가게 되더라고. 고등학교 때 뭐, 성인 되고 나니까 이제 평균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슬퍼. 옛날엔 컸는데. 그래서 키 크려면 잠 잘 자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잠을 잘 자야 돼. 밤에 일찍 자야 돼. 일찍 자고 푹 자는 거 이게 짱인 것 같아요. 키 크는 기간에는 나이가 상관없어요? 개인마다 달라. 개인마다 다르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 2차 성징이라 그러지. 2차 성징에서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되는 그런 시기가 시작되고 한 2년 정도 더 큰다 그래. 2년에서 3년 정도 더 크고, 그 다음에는 가급적이면 아니라 보통 그 정도에서 성장이 멈춘다고 얘기를 하지. 그러다 보니까 남자 같은 경우에는 한 16세, 17세가 넘어가면 조금 이제 키 크기가 힘들어지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조금 더 일찍 한 14세, 15세 정도 때까지 많이 크고, 그 다음부터는 거의 잘 안 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미소야, 힘내. 아니야, 근데 넌 이미 많이 크잖아. 그래요. 뭐 키로 고민할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농구를 많이 해서요. 네네. 농구에 적합한 네. 키에 적응하게끔 키에 적응시키면은 되지 않나요? 근데 뭐 농구 같은 거 이렇게 점프 뛰는 운동을 하면 키가 큰다 그래. 실제로. 그거 뭐 성장판을 자극해주게 되면 좀 더 잘 큰다고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뭐겠어요? 유전이랑은 조금 다른 얘기인데 환경에 따라서도 키가 결정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태어난 대로 모든 사람이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생활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타고난 거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상분포가 나타날 수 있어도 그게 세대가 지나면서 조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영양 상태가 좋아진다든지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키가 좀 커지는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 환경에 따라서. 꼭 유전만으로 결정이 되는 건 아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일 인자 유전 같은 경우 표현형이 불연속적인 편이 뭐 혐알기가 된다, 안 된다. 무자르듯이 자를 수 있죠. 그런데 다인자 유전 같은 경우에는 키가 크다 작다를 딱딱딱딱 자를 수가 없어.
자를 수가 없고 연속적으로 키가 나타나기 때문에 분포 곡선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게 이제 다인자 유전에서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사람의 유전 해가지고 정리 자료 창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보도록 합시다. 사람의 유전에서 배운 여러 가지 개념을 한 번에 정리해 보세요. 정리해 보면 단일 인자 유전이 많았고 다인자 유전이 하나 딱 나왔어. 키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여기서 뭘 기억해야 된다고? 이렇게 분포 곡선 형태로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몇 대 몇 이게 아니고 분포 곡선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뭐 맨델에서 얘기했던 뭐 3대 1 이런 식으로 비율을 따질 수가 없어. 따질 수가 없고 평균 주변으로 해가지고 대칭적으로 평균 주변에 많이 분포하는 그런 식의 곡선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유전자형 같은 경우에 각 단계별로 여러 가지 조합해서 대문자 개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구나. 그 부분을 기억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단일 인자 유전 그리고 다인자 유전이 나오게 되는데 형질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어느 염색체에 있는지에 따른 구분은 상염색체냐 성염색체냐 이렇게 해서 구분할 수 있었고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 같은 경우는 제일 기본적인 뭐 미맹 그다음에 혐알기, 귓불 이런 거 있었고 복대립 유전이라고 해서 ABO 요거는 여기까지는 상염색체에 의한 거였죠. 그다음에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은 두 가지 반성이랑 한성 이렇게 있었고 반성이라는 녀석은 남자 여자 비율이 다른 거 한성은 남자만 나타나는 거 여자만 나타나는 유전 그런 거 없어요. 왜냐면 남자도 X염색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다인자 유전이라는 녀석은 키나 피부색, 몸무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쌍으로만 설명할 수가 없을 경우에 여러 쌍 이용해가지고 설명을 했었다라고 그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인자 유전 문제를 두 개를 풀고 마무리를 할까 하여요. 자, 1번 사람의 피부색이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있는 세 쌍의 대립 유전자. 세 쌍의 대립 유전자라는 얘기는 6개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총. 자, 라지 A와 스몰 a, 라지 B와 스몰 b, 라지 C와 스몰 c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때 유전자형이 중간 정도 되겠네. 3개, 대문자 3개, 소문자 3개인 사람이 자신과 유전자형이 같은 사람과 결혼하여 낳을 수 있는 자손의 피부색 분포는 오른쪽 그림과 같대요. 보니까 64분의 1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해서 어디가 중간 정도가 제일 높겠죠. 중간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어떻게 될까? 64분의 20. 64분의 20 그래요. 뭐 그 정도 나오게 되겠죠. 그거는 확률 계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해 보면 64분의 20이 나오는 거야. 자, 그렇게 됐을 때 기억에서 생성되는 생식세포의 종류를 모두 쓰시오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사람이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게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C, 스몰 c인데 여기서 여기 둘 중에서 하나를 뽑아가지고 3개짜리를 만드는 거야. 3개짜리. 그치? 6개였으면 3개만 물려주는 거야. 자식한테. 여자 쪽에서도 3개 물려주고 남자 쪽에서도 3개 물려주고 그런 식으로 물려주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만들 수 있는 게 뭐냐면 대문자끼리만 뽑는 거야. 대문자만 뽑아 A, B, C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C 하나를 그러면 소문자로 뽑아볼까? 해가지고 A, B, 스몰 C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라지 A를 고정한 채로 그러면 이제 스몰 B하고 라지 C 그 다음에 스몰 B하고 스몰 C 이렇게까지 하면 라지 A를 뽑는 거는 끝이야. 그렇지? 라지 A 뽑는 거 끝이고 스몰 A로 넘어가서 똑같이 또 하는 거죠. A, B, C 그 다음에 A, B, 스몰 C 그 다음에 A, B 라지 C 그 다음에 A, B, 스몰 C 이렇게 해가지고 총 8가지 요거 하나 해가지고 8가지의 유전 형태를 물려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3개를 물려주고 또 여자 쪽에서도 똑같은 8가지 경우가 오겠죠. 8가지 그렇지 8 곱하기 8 해서 총 64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결국 하고 나서는 몇 개인지 대문자가 몇 개인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1개짜리 모으고 2개짜리 모으고 3개짜리 모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숫자가 값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각각은 64분의 1씩이고 자, 그래서 기억에서 생성되는 생식세포의 종류를 모두 쓰시오. 그러면 이렇게 8가지를 써주면 될 것이고 피부색의 표현형은 모두 몇 가지가 나타날 수 그러니까 피부 톤이 몇 단계로 나타날 수 있느냐 그 얘기야. 그러면 몇 단계로 나타날 수 있나요? 이거는? 아니에요. 64가지가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도 와이프한테서도 여기 있는 8개 중에 하나가 왔겠지. 와가지고 자식을 만들었을 텐데 그렇게 돼서 결론적으로는 중요한 게 뭐냐면 6개로 된 알파벳이 나오겠죠. 6개로 되는 게 나오는데 피부 톤 색깔은 여기에 어느 번째 라지 A가 나오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몇 번째에 나오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몇 개의 대문자가 존재하느냐 그것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이거 봐봐.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그다음에 스몰 c 이렇게 되면 대문자가 두 개지. 얘의 피부 톤 색깔이랑 그다음에 스몰 a, 스몰 b, 라지 C 해가지고 대문자 두 개 나온 녀석이랑 피부 톤 색깔은 비슷하다고. 같은 거라고. 이 대문자가 몇 개 있는지 그것만 중요해. 뭐가 대문자가 나온다고 해서 그 피부 톤이 다 다른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대문자가 하나도 없는 애, 그 다음에 하나가 있는 애, 두 개가 있는 애, 세 개가 있는 애, 네 개가 있는 애 해가지고 6개 있는 애까지 7단계가 된다는 것이지. 피부톤 색깔은 재현됨 되나요? 7단계. 이거 몇 개 있는지만 보면 된다고. 여기 두 개고 두 개니까 피부톤 색깔이 비슷해요. 첫 번째 거 기억의 생시대는 얘가 지금 아버지가 이렇게 갖고 있었어. 아버지가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정자를 만들어요. 정자를 만들게 되면 요 한 쌍의 대립 유전자 중에서 하나만 가져가지. 둘 중에 하나. 그리고 여기서 둘 중에 하나, 여기서 둘 중에 하나 해가지고 총 3개씩 정자는 가져가게 된다고. 얘는 6개를 가지고 있었지만 정자에는 3개씩만 들어가게 된다는 거지. 절반. 네. 그런데 그게 3개가 뭐 마구 뽑아서 3개가 아니라 2개 중에 하나 뽑고 2개 중에 하나 뽑고 2개 중에 하나를 뽑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총 8가지 조합이 나올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경우의 수가 두 가지잖아. 곱하게 되면 8가지가 나온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네. 자, 다음 2번. 오른쪽 그림은 각각 서로 다른 유전 형질에 대한 개체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보기에서 가와 나의 형질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는 것을 각각 고르시오 라고 했는데 가 같은 경우에 개체수가 막대 그래프로 딱 2개로 나눠진 걸로 봐서 이거는 단일 인자 유전을 얘기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나는 얘가 분포 곡선으로 나온 걸로 봐서 아 이건 다인자 유전이구나 라고 그렇게 판단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표현형이 불연속적인 변이로 나타난다 라고 하면은 불연속적이라는 거는 뭐냐면 딱 단계를 쪼갤 수 있다. 쪼개는 게 아니라 크다 작다 요 정도 두 가지로만 딱 나눌 수 있다는 거죠. 키처럼 이렇게 키같이 나오는 거를 연속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불연속적이다 그러면은 가에 해당하는 특성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표현형이 정규분포 형태의 연속적인 변이로 나타난다. 이게 바로 다인자 유전에 해당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형질을 결정하는데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한다. 이것도 다인자 유전의 정의와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가에 해당하는 건 기억, 나에 해당하는 건 니은 디귿이다.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등급 만들기 위해서 다음 주 토요일까지 어디까지 풀어오는지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좀 많을 것 같은데 왠지 사람의 유전까지 해요. 사람의 유전. 오 어떻게 여기까지야. 65페이지까지 풀어오시면 되겠어요. 왜 그래도 벌써 한 30페이지 풀어놓은 거 아니야? 그렇겠죠. 그럴 거라고 굳게 믿어요. 근데 65페이지까지 안 풀어온다 그러면 수업 시간 1시간을 그냥 멍 때려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니까 꼭 풀어오도록 하세요. 수고했어요.